안녕하세요. 비건먼지 은나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삐삐PD입니다. 네, 저희는 비건 대중화를 위한 여러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팀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비건 콘텐츠를 만든 지 어연 4년이 되어 가는데 이렇게 마포 FM에 합류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저희가 저번 주부터 찾아왔는데 그래도 아직 저희의 목소리가 낯이 익지 않을 수 있으니 다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비건먼지의 공무원 역할을 맡고 있는 출연과 편집, 제작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고 있는 삐삐PD입니다. 네, 저는 비건먼지 맨 처음 만들 때 그 초창기 멤버로 함께 했고 지금까지 4년 동안 함께 만들고 있고요. 저도 역시 기획부터 편집 그리고 다양한 비건먼지 채널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회계도 있고 그리고 뭐 기획하는 걸 잘 만들 수 있는 일정 조정도 있고 가끔씩 브랜디드 뭐 제안이 오시면은 이메일도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출연은 별로 안 하고 싶은데 가끔 해야 돼가지고 할 때도 있고 솔직한 마음을 여기서 그렇습니다. 재밌게 같이 비건먼지 진행을 하다가 이렇게 팟캐스트를 시작해보자라고 해서 올해 초부터 저희가 원래 팟빵과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했고 좋은 기회로 마포 FM에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어떻게 살았는지 그 기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은나 PD는 어떻게 사셨나요? 네, 이번 코너는 먼지를 살게 한 것들입니다. 지난 2주간 저랑 삐삐PD가 어떻게 지냈는지 좀 안부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지난주에 여름 MT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드디어. 사실 저희가 여름, 겨울마다 한 번씩 좀 같이 모여서 놀러 가면서 비건 바베큐도 해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 이번은 좀 일찍 간 편이었어요. 초여름인데 다녀왔으니까. 근데 예상과 다르게 장마가 좀 빨리 왔죠, 이번에. 그래서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좀 걱정을 했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잘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제 한 일주일 전쯤부터 계속 날씨를 보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날씨 예보를 언제 봤더라? 라고 생각해 봤더니 2020년도에 또 이렇게 비가 계속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빨래가 너무 안 말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비가 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은나 PD는 너무 계곡을 가고 싶어 하는데 안 된다. 지금 집안이 약해져 있어서 비가 안 오더라도 비가 조금 오더라도 계곡은 넘쳐날 것이다. 우리는 가면 즉사한다. 라고 하면서 계속 말렸었던. 사실 최근에 계속 비가 여름에 많이 올 때마다 특히 도시에는 이게 잘 배수가 안 되는 문제도 있고 워낙 지금 이상기후가 있으니까 강수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국지적으로 홍수가 나거나 다치거나 하는 일이 매해 일어나는 것 같고 작년에도 맞아. 강남 쪽이랑 이수역 쪽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서 다친 분도 많고 그 반지하에 계신 분들은 돌아가시는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올해도 사실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 들을 때부터 다 같이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계획돼 있는 여행이니까 다녀오면서도 계속 뉴스에는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가지고요. 저희가 또 전주로 갔는데 또 전남 쪽이랑 전북 쪽 피해가 되게 심했잖아요. 내려가는 길에 차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진짜 비닐하우스에 반이 이렇게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농작물들은 또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부모님도 이제 연락이 와서 진짜 그거 가는 거냐. 왜냐면 KTX가 끊길 정도니까 저희는 고속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인원이 대규모 인원이다 보니까 한 8명 이렇게 되다 보니 이 다 같이 일정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3월 달부터 얘기했어요. 우리가 맞아. 7월 달 이때 간다. 저희가 되게 미리 맞추지 않으면 8명이 같이 여행 가는 거 쉽지 않은 거 다들 공감하시죠? 직장인들이나 학생분들 섞여 있는데 8명이 같은 주말을 보낸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숙소를 옮기기가 힘들었던 게 숙소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주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숙소가 있는데 이제 정말 비용을 안 받고 저희 같이 이제 가치를 지향하는 하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본인의 숙소 이렇게 통째로 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를 조율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노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다녀오긴 했습니다.
네, 그 숙소가 모악산 근처에 있는 숙소였는데 정말 좋았어요. 정말 너무 감동받았고 이렇게 멋있는 숙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시다니 이게 가능은 하는 것인가? 약간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멋있는 부동산을 주말에 아무 비용도 받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에 엄청 감동을 했었고 아니 사실 감동을 하면서 또 동시에 부동산을 엄청 찾아봤다. 이게 매물로 나와 있는가.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 근데 없으시다고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은 숙소였어요. 그리고 시설도 좋을 뿐만 아니라 되게 운치 있고 전경도 너무 좋은데 또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하다 보니까 저는 그 정도 규모의 제로 웨이스트 숙소는 처음 봤거든요. 맞아요. 모든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나 어떤 소모품들이 다 다회용품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뭐 소창 수건이라든지 소창 수건 그리고 뭐 설거지할 때 있는 그런 샴푸. 천연 수세미라든지 샴푸, 린스, 바디 샴푸 다 이런 것도 모두 비누로 제공해 주셨고 작게 잘라가지고 심지어 다 안 쓰는 거 가져갈 수도 있게까지 그것도 제로 웨이스트로 이렇게 포장까지 해주셨어요. 포장하는 것도 이제 남은 휴지심 있잖아요. 그 남은 휴지심을 가져갈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휴지 자체도 대나무로 만든 거여서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서 생장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상세하게 적어 놓으시면서 그 휴지심까지 알뜰하게 손님들이 쓸 수 있게 약간 들어가자마자 너무 친절한 문구들이 군데군데 있고 양치를 할 때마다 그런 작은 고체 치약에 대한 안내 문구라든지 그걸 보면 계속 환대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계속 나고 큰 통창 유리가 있어서 거기 앞에서 저희가 진짜 사진을 많이 찍고 그 앞에 막 펼쳐진 숲들이 너무 좋아서 그걸 보면서 좀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속이 탁 트이는 큰 통창이었는데 거기 이제 하늘이랑 나무가 흔들리고 막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그러는데 뭐 진짜 이 순간은 진짜 오랫동안 내가 그리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냈고요. 너무 재밌는 시간 함께 이제 비건 친구들과 보냈고 또 좋았던 점이 아까 이제 PPPD가 중간중간에 이제 글자가 써 있었다고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그 안내 문구 중에서 고기 반입 금지가 있는 거예요. 숙소 안에 부엌에 고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데 이제 비건들 입장에서는 너무 반가운 문구인 거죠. 교차 위험도 없고 냉장고가 깨끗할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있어서 사실 막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예약해서 가보면은 남은 고기를 냉동실에 넣어놓다든지 뭐 우유나 계란 같은 게 남아있는 걸 볼 때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비건 친구들과 같이 갔다가 좀 마음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숙소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또 6개월을 이 MT를 그리워하면서 또 남은 비건 먼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방송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서울주택공사 SH에서 청년 매입 임대주택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는데 그 일하는 속도에 되게 놀랐어요. 넣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날 경쟁률이 나오고 3순위까지 예비순위를 다 뽑아서 주는 거예요. 와, 빠르다. 근데 그래야 되긴 한데 약간 기대감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오니까 역시 집이란 문제는 사람들이 되게 예민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저는 경쟁률이 248인가? 제가 넣은 집은 248인데 저는 3순위거든요. 화이팅! 저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은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직장을 옮겼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비슷한데 약간 다른 직무로 옮겼고 아무튼 처음 있는 조직에서 적응을 하면서 우당탕탕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는 좀 별일이 없었는데 이번 주에 실무가 이제 좀 보통의 수준만큼 올라가서 일이 막 몰아치면서 정말 초보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와 이거는 내가 1, 2년 차 때나 했던 실수인데 지금 이 연차에 하고 이제 약간 꼰대 같은 생각으로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되는 건데 라고 스스로를 탓하다가 아니야 이 조직은 내가 처음이고 이 일은 내가 처음 한 일이고 물론 내가 조금 실수를 해서 이런 건 반복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배우는 바가 있고
이런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 이렇게 아이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왜 그렇게 많이 미워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잘하고 싶으니까. 맞아. 이게 약간 은나와 PD와 저와의 공통점. 네. 못하면은 남 탓 안 하고 셀프로 이렇게 파고드는 성격이어가지고. 맞아요. 또 이제 이런 최상화 기질이라고 하죠. 강점 검사하면 항상 순위권에 최상화가 있는데 그런 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을 덜어내려고 하면서 일을 즐겁게 하자 이런 이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한 주였고요. 일도 열심히 재밌게 하고 친구들이랑도 시간도 잘 보내고 좀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계속 마음 한켠에 이렇게 힘든 생각도 하긴 해요. 날씨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럼 아까 말한 뉴스도 그렇고 약간 비건을 지향하고 기후위기를 신경 쓰는 한 시민으로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이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는가? 뭐 손을 놓고 있다고 하기엔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채식도 지향하고 뭐 제로웨이스트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너무 이 거대한 기후 변화가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요, 바로 비건과 날씨입니다. 네, 저희가 일상 속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비거니즘과 함께 엮어서 얘기하는 시간을 매회 가질 건데요. 삐삐피디님이 소개해주신 대로 이번에는 비거니즘과 날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첫 번째 방송 때, 그러니까 그 마포 FM 기준 첫 번째 방송이고 11화 방송 때 서울의 비건 특구를 얘기하기로 했는데요. 저희가 몰랐는데 상호명을 이렇게 일일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주제를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최근에 저희끼리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고 좀 화두인 주제가 무엇일까 했을 때 날씨라는 생각이 들어서 날씨라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약간 그 시기에는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또 지나치면은 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돌이켜 보면 이번 봄에는 벚꽃이 굉장히 빨리 피었고 그리고 뉴스에는 계속 이제 소나무들이 이제 죽어나가고 산불이 일어나고 매해 홍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폭염, 폭설, 혹한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일상적으로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가지고 있던 그 감각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사로 봤을 때는 이제 들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장마라는 단어 대신에 우기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게 장마나 우기 장마가 아니고 스콜이다. 이렇게 열대성 기후처럼 너무 뜨거워지니까 비가 내리는 거다라고 보는 시선 분석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매해 역대급 폭염, 역대급 폭설 이런 말을 하도 듣다 보니까 사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레니얼이죠.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이상한 게 오히려 정상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사계절의 흐름이 깨진 지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심상치 않은 날씨를 보면서 처음에는 불편하다 생각을 했지만 이게 조금 더 기후위기나 이제 비거니즘적으로 보면은 되게 심각한 문제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실제 사람들 다치고 죽는 문제도 생길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맞아. 사실 비건들이 특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이슈인 것 같기도 해요. 물론 맞습니다. 다들 그렇게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의 가축들이 먼저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자연 생태계 속에 있는 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곤충이라든지 되게 많은 식생에도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명 피해는 되게 많이 알려졌지만
축산업계에서도 되게 많은 동물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뉴스는 되게 단신으로 지나가죠. 그런 뉴스의 목숨의 무게 자체도 되게 다르게 다뤄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이런 기후재난이 일어났을 때 대피를 할 때 대피소에 또 반려동물이 함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조한다거나 하는 그런 대안 같은 것들이 딱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것도 저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올해 또 꽤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안내 문자? 뭐 재난 알림 문자가 왔을 때 대피를 하라는 서울시에서는 이제 그런 문자가 왔던 사건이 있었는데 오보였다고 다시 왔지만 근데 그때 이제 친구랑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대피소에 같이 갈 수 있는지. 근데 그때 대피소에는 원래 반려동물은 원칙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고 써 있고 반려동물을 위한 다른 대피소에 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너무 도시와 재난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인간 중심적이다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았고요. 좀 어떻게 하라는 거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삐삐PD도 재난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런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사건은 별로 보도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보도가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조명 자체가 진짜 안 되고 있고 특히 산불 났을 때 저는 산불 날 때마다 그 산에 살고 있던 동식물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만 서식하는 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서 주로 발견되는 식물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인명피해가 없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안도하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물론 안도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 피해가 되게 경제적으로만 카운팅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 손실이 금액으로는 얼만큼이다라고만 이제 경제적 손실로만 얘기를 할 뿐이고 거기 살고 있던 생명에 대한 어떤 피해 혹은 우리가 어떤 걸 잃어버렸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 산불이 일어나는 이유도 겨울철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게 되면서 원래 눈 적설량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게 내리게 되니까 산불이 나게 되는 건데 그런 이변 때문에 산불이 훨씬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인 조건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동물들은 당연히 이제 겨울철에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낙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먹을 수가 없으니까 포유동물들을 위해서 이제 환경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먹을 것들을 갖다 주기도 하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딱꼭질이 이렇게. 아이고 긴장하셨나 봐요. 그리고 최근 기후 위기나 이제 기후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IPCC 이제 계속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기후 위기에 따른 재난들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럴수록 사실 크게 보면 저는 되게 이성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가 가능하거든요. 기후 재난이 일어나기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는 재난을 줄이려고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혹은 재난이 일어날 걸 아예 대비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두 가지 다 안 되고 있다. 예방도 안 되고 대책도 안 세워져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매뉴얼이라는 게 아직 되게 미흡한 상태라는 것이 이번에 오송역 쪽에 지하차도 참사를 보면서 또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IPCC 보고서에도 보면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감축하려고 해도 이미 발생해 놓은 양이 있기 때문에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이제 그것이 하키 스틱 모양처럼 다시 꺾여지면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더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인데 그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자연재해를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산사태를 위해서 대비해서 이제 구조물을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제방을 좀 더 쌓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뭐 방파제 같은 것을 좀 더 높게 설치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위험 같은 것들을 감축하는 작업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너무 더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이 더위나 너무 추워졌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적응을 하는 과정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것도 너무 선진국 얘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매뉴얼이 잘 갖춰지고 한 번에 사고에서 되게 잘 배우는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데서는 아직도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확실히 이제 이게 기후정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간의 격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좀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방파제 짓는 기술을 물을 빼는 기술을 빌려와서 이미 제방을 짓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되게 오래전에 봤었어요. 2, 3년 전쯤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도시들은 자기네들이 이미 수면 위로 이제 올라와도 그 수면을 내려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기후 정의라고 하면 너무 거대한 담론 같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기후 위기를 촉발시킨 탄소 배출 많이 하고 환경 오염 많이 시킨 나라들은 지금 정작 리소스가 많고 돈이 맞아. 많기 때문에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제도나 이런 대책들을 세울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의 피해를 온전하게 입고 그걸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가난한 국가 같은 경우는 사실 기후위기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별로 하지 않았고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후재난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어떤 구조인 거죠. 그래서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너무 따로 있다, 따로 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듣고 생각난 게 실제로 최근에 또 뉴스를 본 게 해외 같은 경우는 CHO라고 해서 치프 히트 오건이 어쩌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치프 열 관리자, 그러니까 헤드 열 관리자를 아예 국가적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행정부 안에 무슨 부장관 이런 식으로 열 관리자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 도시 혹은 나라의 열, 기후 변화, 도시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 피해나 동식물 생태계 피해 같은 것들을 관리하는 직책을 갖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사실 임명하는 거 대부분이 당연히 선진국이고 한국도 아직 그런 걸 임명한 적이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우리도 이런 직책이 필요하고 이런 행정적인 어떤 자리가 필요하다는 기사가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언론 매체에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노동하는 사람들을 되게 다루더라고요. 특히 이제 CHO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이 저도 도시가 뜨거워지는 것, 열을 오래 노출되어 있을 때 가지게 되는 열사병이라든지 그런 일들에 노출되어 있는 게 대부분 다 약간 저소득층의 노동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를 들면은 방문해서 도시가스 검침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길에서 요구르트를 못 파시는 진짜 완전 아주머니. 네네 완전히 이렇게 실외에 열을 온전히 다 받아낼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신 거죠. 맞아요. 사실 어릴 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 중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기억이 나는데 너네 공부 열심히 해야지 더울 때 시원한 데서 일하고 추울 때 따뜻한 데서 일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 그거 들으면서도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는 분들은 무슨 잘못이지? 그렇게 일하는 분들의 권리도 충분히 지켜지고 안전히 살 수 있는 나라여야 하지 않나? 그렇게 살기 싫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 라는 논리가 저는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이번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올 때 택배를 보낼 일이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택배를 보내는 게 불법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범법, 누구 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뭔가 동참하는 기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법적으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일들이 진짜 좀 생겨야 하지 않나. 우리가 함께 적응하기 위해서는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을 그럴 땐 시켜 먹지 않게 하고 뭐 시간당 폭우가 이만큼 이상 내리면은 아예 그냥 그 어플 같은 데에서 제도적으로 아예 배달이 불가능하게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용은 이제 정부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법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나.
사실 지금처럼 배달이 외주화되고 이렇게 플랫폼화 되기 전에 어릴 때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 짜장면집 짜장면 시켜 먹으면은 그 짜장면 가게에서 고용한 배달원이 배달해줬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럴 때는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배달을 안 해줬거든요. 그때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그게 자기 직원이니까 다치면 너무 큰 피해인 거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진짜로 자기 가게에 있는 배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전화하면은 아 오늘 배달 못 가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를 살던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지금의 구조가 소비자들을 위한 거라고 해도 사실 이게 길게 보면은 되게 위험한 구조인 것 같아요. 사실 방금 이제 삐삐피디가 얘기해서 떠올랐는데 학교에서 과제를 할 때 배달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한 번은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딱 갈리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배달을 시켜 먹자와 옆에서 다른 친구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배달을 시켜 먹으면 안 되지 라는 의견이 갈려서 약간 싸한 분위기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되게 깨달은 바가 있었던 게 아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구나도 깨달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는 그때 한 과정이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내가 편하려고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배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날씨면 배달을 시켜 먹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내 선택이구나 이런 구조에서는. 근데 제도적으로 다 같이 후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기후 정의의 문제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가 간의 기후 정의의 문제도 있지만 국내에서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느낀 거였는데 예전에는 생리대가 필수품이었는데 그 생리대를 사지 못해서 막 깔창을 끼는 청소년들이 있었잖아요. 생리대 대신에. 근데 그것과 비슷하게 저소득층은 일회용 마스크를 계속 살 비용이 없는데 그것이 생필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 마스크를 더 사고 그것이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근데 마찬가지로 저는 이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해져도 이 지구에서 인류가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자들은 산소를 사서 먹으면 되고 물을 사서 마시는 것처럼 그리고 더우면 더 많이 에어컨을 틀면 되고 더 비싼 돈으로 농산물을 주고 먹고 사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훨씬 더 계속 더 그 많은 비중이 되겠죠. 생존하는 데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런 생각들이 그 기후정의가 국가 내에서도 되게 적용되고 그 국가 간에서도 적용되는 아주 첨예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지금도 사실 저도 도시에 계속 살아왔지만 이번에 날씨편 준비하면서 삐삐피디랑 얘기할 때 느낀 게 도시에 사는 입장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싫지만 비가 안 오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고 주변에 농사를 짓는 분이 많진 않아요. 이제 채식을 하면서 생긴 친구들 중에서 이제 농산물이나 농사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저도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되는 거지. 원래는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비가 안 오면 너무 좋거든요. 비가 오면 차가 막히고 칠적칠적거리고 습하고.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은 사 먹으면 되고 농산물은 돈 주고 사 먹는 거고 하다 보니까 가뭄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거죠. 맞아. 근데 실은 들어보니까 가뭄이 일어났을 때 그 서울이 아닌 특히 농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은 진짜 큰일이 나는 거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농사를 짓고 있으셔서 저도 부산 출신인데 고등학생 때까지는 어머니가 농사를 안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혼자서 공부를 하고 밤 막 12시까지 들어오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취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취미로 농사를 짓는 게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수로가 없어. 본인이 물을 떠서 물을 줘야 돼. 비가 안 오면. 아, 수로를 가질 만큼의 또 그 밭은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면 수로가 마르니까 그분들도 이제 막 호스 연결해서 물 주시고 직접 줘야 되긴 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이게 규칙적으로 정말 이제 조선시대처럼 비가 규칙적으로 오는 것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면 본인이 직접 물을 떠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도시인이지만 비가 안 오면 엄마가 노동력을 요청을 하니까 물을 주러 가야 되는 같이 거야. 물을 주러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길 바라게 되는 거예요. 몸으로 배웠구나. 그러니까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내가 비가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돼요. 저도 이제 엄마랑 이제 떨어져서 지낸 지 꽤 됐으니까 비가 안 오게 되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잘 모르는데 이제 엄마가 가끔씩 이제 문 따라줘. 아, 비가 너무 안 왔다. 엄마 고생한다. 엄마 어깨 인대가 나갔다 끊겼다. 이렇게 막 안 돼, 안 돼요. 너무너무 충격적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좀 생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막 기사로 보긴 하잖아요. 막 가뭄이 나면 농민들 마음이 찢어진다 이런 막 쩍쩍 같이 갈라진다. 근데 그거를 그냥 머리로만 알았지 그게 얼만큼 진짜 속상한 일이고 그게 얼만큼 식량 위기랑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았던 거죠. 사실 이걸 이제 떠올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작년에 엄청 큰 물을 막 쏘는 콘서트 같은 게 이제 유행을 했잖아요.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때 기사가 났던 거를 막 친구들이 공유했던 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당시에도 광주, 전남 이쪽에는 물이 없어서 막 그 도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단수를 해야 한다느니 너무 농업 영수가 부족해서 문제다. 너무 가뭄이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도시에서 서울에서는 신나게 물을 냅다 트는 맞아. 콘서트를 엄청 대규모로 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알기로 일부 사람들은 그걸 되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한쪽에서는 가물어가지고 지금 식량을 만드는 이제 그런 농업 기본적인 산업인 농업에서 물이 부족해가지고 농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농사도 하나도 안 짓고 다 사 먹고 있는 도시인들이 물을 심지어 그때 막 식용수였나 무슨 식수였나 이런 논란까지 있을 만큼 5,000톤 정도의 물을 그냥 뿌리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감론을박도 많았지만 올해는 제가 알기로 가뭄 지역에서는 취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한 해 한 해 다르게 기후 위기를 좀 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서울 중심의 도시다 보니까 서울 주변에도 다 위성 도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밭이 있는 곳을 보려면 되게 멀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전 국민의 5분의 2가 모여서 살고 있으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 도시인의 감각이 유난이라고 하게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참여연대에서 한 조사를 제가 찾아봤는데 농업인의 85.7%는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정책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그것이 왜 도시인들에게는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분들이 도시에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 숫자적으로 소수고 도시인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예요. 식량난 그거 기술로 해결하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스마트팜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우스터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날씨가 문제야? 그러면 날씨를 AI가 조절하도록 해. 스마트팜 만들어야지 라고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스마트팜이 정말 대안인 것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팜에서 키우는 채소들이 지금은 잎채소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잎채소는 생장 주기가 굉장히 빠른데 수중 생물로 이렇게 키울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잎채소만 상추와 깻잎만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밀가루도 먹어야 되고 뿌리 채소도 먹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뿌리 채소나 그런 벼 같은 작물들은 스마트팜으로 하는 게 좀 되게 힘든 작물들이에요. 그리고 맛이 있으려면 병충해들이랑 곤충이랑 싸워야지 이파리들이 맛이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에게서 뭔가 막아야 되니까 자신의 호르몬 같은 것들을 더 분출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자면. 그래야지 루꼴라도 루꼴라의 맛이 확 나고 고수도 고수의 맛이 확 나고 오이도 오이 하면서 맛이 나는 건데 그것을 스마트팜에서 키우면 맛이 되게 부드럽고 순하다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부드럽고 순하다는 건 그만큼 다른 채소들과 다른 채소 간의 맛 차이가 줄어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원래 그 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팜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스마트팜 채소가 맛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팜 채소를 했을 때 맛있는 건 샐러드 채소
완전 부들부들한 채소만 그렇게 부들부들한 되겠네요. 채소 이런 것들만 효과가 있는 거지. 제가 너무 말투가 실감나게 나오네요. 얘기하죠. 부들부들한.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 완전 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비건 식당들 가면 스마트팜을 하는 데가 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슥 하는 데서 계열사가 하는 그 비건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도 다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재배하는 걸 이렇게 보여줘요. 우리가 가진 기술력 이런 걸 해서 보여주는데 걔네들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 있어. 자료가 잘 설득력이 없어지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설득력이 없어요. 그래서 스마트팜은 우리가 아직 대안이라고 하기엔 우리가 너무 모른 채로 기술을 맹신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마트팜이나 이렇게 기술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방식이 물론 필요할 때도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으로는 전체적인 것을 대안을 가져갈 수 없고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실 그것도 애초에 쉽게 생각하면 공장을 지어서 쉽게 관리하겠다. 우리 통제 안에서 뭔가를 기르겠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 대량으로 뭔가를 기르고 키우고 있는 상업들을 보면은 기존 다양한 종들을 다 단일화해버리고 되게 좀 단품종으로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든 키우려고 하는 건데 그거의 문제점을 되게 많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 다양성이 없어지는 생태계는 점점 더 병충해에 더 취약해지고 포유류도 병에 취약해지고 굉장히 이게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도 좋지 않다. 다양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생태계랑 섞여서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뭔가 좀 같이 섞여서 자라나야 되는 건데 좀 모든 거를 기계식으로 효율적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다 같이 빠르게 망하는 것이 아닌가 멸종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농작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엔 벚꽃이 빨리 폈잖아요. 이번 연도에는. 그래서 3월 달 생일인 친구가 자기는 서울에서 벚꽃을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생일 때 이번에 서울에서 벚꽃을 봐서 너무 이상하다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되면 꽃은 그대로 피니까 꽃은 조금 빨리 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곤충들은 아직 땅에서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곤충들이 땅에서 일어나서 나왔는데 있어야 할 꽃들이 없어. 수분이 안 되죠, 그러면. 맞아요. 수분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열매들이 맺히는 과정들은 당연히 그런 곤충들의 역할이 큰데 단순히 벌뿐만이 아니라 그런 작업을 인간이 손으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우리 먹을 것을 위해서 또 하층의 노동자들이 또 소환이 되겠죠. 지금도 이주 노동자들이 농촌에서 되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수급을 하겠죠. 우리는 또. 많은 노동 중에서 꼭 필요한 노동들이 되게 많이 외주화되고 있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좀 얘기가 옆으로 새는데 노동에 대해서도 진짜 할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씨 얘기를 더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돌아와서 네. 이제 동물들도 날씨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죠. 특히 기억에 나는 뉴스 하나가 있는데 2020년에 되게 그때 제가 말했던 되게 비가 많이 내려왔던데 때 소가 홍수 속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헤엄쳐서 지붕 위에서 발견된 소가 있어요. 그거 엄청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사진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 옥상에 딱 갇혀 있는 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뭐 저 소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실제로 그때는 소가 살아남은 게 뉴스가 됐지만 이제는 이번 연도에는 소가 살아남았다는 뉴스는 하나도 없었고 이제 집단으로 폐사했다라는 소식만 이제 저는 건너 들으면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축산업 동물들이 갇히지 못해서 죽게 되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더 많이 발생하겠구나. 산불 났을 때도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소식이 댓글들에 통돼지구이 맛있겠다 이런 식의 댓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300마리가 막 이렇게 집단 폐사를 했는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물에 대한 감각이 아직도 되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생태계랑 기후는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기후가 달라지면 생태가 계속 바뀌잖아요. 적응 못한 종은 계속 죽어나가게 되고 재난이 일어나면 또 되게 피해도 심해지고 또 특정 기후에서 살 수 있는 종들은 되게 이주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제 원래 아열대나 열대지방에서만 사는 벌레가 발견됐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기존에 여기 있던 벌레들은 원래 이 기후에 살던 벌레들은 죽었거나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주를 할 때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느 종이나 마찬가지인데 지역 이동을 하게 되면 되게 많은 개체가 그 사이에 죽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되게 위험하게 느껴야 되는 게 사실 인간들은 근데 그 와중에 도시를 짓고 살고 있으니까 이주를 하진 않잖아요. 이 기후에 적응을 하고 있고 적응이 안 되는 힘든 분들 약자부터 다치고 죽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다 같이 이 도시 안에서 성을 지어놓고. 근데 실은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이동하는 동식물들이 많아질수록 원래는 만날 일이 없는 동식물끼리 만나는 경우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병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또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죠. 특정 종이 멸종을 해버릴 수도 있고 막 우리 어릴 때 보면은 무슨 되게 좋은 종 나쁜 종 이래가지고 외래종이 뭐 토종종을 죽인다 이런 막 어릴 때 배우기도 했는데 특정 종을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종차별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특정 종이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종의 생태계를 되게 교란시키거나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게 기후 위기가 단순히 재난이라는 게 비 많이 내리고 가뭄이 일고 되게 이것도 중요한 재난이지만 생태계가 교란되는 것도 굉장히 큰 재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아마 그 교란되는 시점에서 2090년이 되면은 진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는 나이란 말이죠. 2090년대까지면. 그러니까 좀 실감이 되더라고요. 제주의 3대 이제, 뭐라 해야 되죠? 기념품, 문화? 기념품? 특산물? 특산물. 특산물 중에 귤이 이제 제가 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귤이 이제 제주도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 토양이나 환경이 기후는 맞출 수 있지만 잘 자랄 수 있는지 또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막 그런 말도 듣긴 했어요. 그 대체 커피 같은 게 개발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기후가 변하면서 기존 커피 농장들에서 커피 수확량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대체 커피로 다른 어떤 곡식이나 커피콩 말고 다른 콩으로 커피 맛을 내는 걸 연구하는 데가 생긴대요. 커피값이 엄청 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실은 이제 이런 고민은 되게 귀여운 고민인 거죠. 커피를 못 먹을 것 같아, 귤을 못 먹을 것 같아. 이런 고민은 귀엽지만 사실 엄청 우리 몸에 딱 느껴지는 그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음식 폐기물 같은 뭐 사탕수수 껍질 이런 데에서 추출해서 막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 식량 위기가 저는 엄청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누가 그런 얘기 하면은 설마 우리가 굶어 죽겠어. 식량 위기가 무슨 말이야. 약간 너무 디스토피아 같잖아요. 식량 위기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지낼 거라는 게. 근데 요즘 같은 날씨 변화를 보면은 멀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당장에도 피해 입은 지역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도 비가 남아있고 태풍도 아직 하나도 안 왔잖아요. 태풍이 지나고 나면 이제 추석 물가가 이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 사실 근 몇 년간 엄청 물가가 올랐어요. 뭐 살림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가끔 깻잎 가격 보고 깜짝 놀라거든요. 깻잎이 정말 쌌는데 맞아. 자취생한테는 되게 꼭 필수 음식 중에 하나가 깻잎, 김 이런 건데 요즘에 김도 엄청 오르고 깻잎도 엄청 오르고 물론 김은 약간 다른 이슈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튼 물가가 빠르게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오염수 방출한다고 하면서 되게 소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품귀 현상이 일어났죠, 지금. 근데 저는 원래부터 소금에 대한 걱정이 먼저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미세 플라스틱이 거의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바다 소금은 이제 먹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쓰레기를 흘려보내서. 그래서 저는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산에다가 저희 소금을 외주하려고 이번에 알아보고 있어요. 이번에 딱 먹던 소금이 다 끝나가지고. 여러분들의 식탁도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 식량 문제는 아까 저희가 생태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가뭄이 일거나 산불이 일거나 이렇게 어떤 홍수, 산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제일 또 피해를 보는 동물 중에 하나가 철새라고 해요. 철새가 이제 때 맞춰 항상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이동을 하는 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동을 할 때 원래 항상 루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대대로 내려오는 루트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내려서 나무에 쉬기도 하고 물도 먹고 곡식도 좀 주워 먹고 그다음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재난 때문에 원래 그 시기에 있어야 될 나무가 없고 혹은 그 땅이 없고 곡식이 없고 하면은 새들은 이동 중에 진짜 그냥 굶어 죽는 거더라고요. 꼭 이게 기후 재난뿐만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엄청난 숲들을 다 불태워서 그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을 밭으로 논으로 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멸종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새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늘 왔다 갔다 하던 길인데 갑자기 그 길이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날다가 이쯤 되면은 쉬어야 되는데 이쯤 되면은 앉아서 잠깐 물 먹고 가야 되는데 하는데 거기에 벌판 아무것도 없는 건 거죠. 밥도 얼마나 먹어야 되고 곤충들도 좀 먹다 가야 되는데. 그니까 근데 그 숲이 사라져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완전 맛없는 GMO 작물들만 가득 자라 있어. 그러면 먹을 게 없지. 굶어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게 이것도 또 살짝 딴 얘기인데 이제 멧돼지들이 그렇게 유기농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지역 진짜 자기 밭만 매번 이렇게 멧돼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옆밭은 되게 멀쩡하대요. 농약을. 그래서 뭘 설치해보고 자꾸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니네 집 밭이 맛있는 거라고 유기농이어서. 그래서 그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갓길에다가 주차를 못하게 해요. 그 식물들이 다 그 매연을 마시니까. 아, 그죠. 사실 근데 네, 농사를 짓는 분들 얘기로도 이게 유기농이랑 농약 친 거랑 제일 다른 게 향이 다르대요. 향이. 농약을 치면 그 본래의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향기가 별로 안 나는데 아마 농약을 안 쳤으면은 그 향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멧돼지는 냄새 맡고 들어올 테니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은나가 공유해줬던 글이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도시 사람들이 제가 며칠 전에 바로 어제인 것 같아요. 어제 그 이태원에서 은나랑 같이 밥을 먹다가 옆 테이블에서 하는 말을 들었었는데 서울에 맛있는 게 많다. 서울에서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주문해서 먹을 수 있고 막 중동 음식 같은 것들도 시켜놓고 중동 음식 여기서 보니까 색다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서는 제일 맛있는 건 자기네들이 먹어요. 제일 건강에 좋고 제일 무농약이고 건강에 안 해치는 것들은 다 자기네들이 먼저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이렇게 해서 팔고 그 제일 맛있는 제일 순하고 부드러울 때의 향은 강한 그 그 채소들의 새순 같은 것들 그때 타다닥 따가지고 막 고추장에 재워 먹고 1년 내내. 그런 식으로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는다의 기준이 다양함에 있다면 그 다양함이 더 멀리감에 더 다른 지역의 이색적인 음식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 각 지역의 이색적인 풀들이라든지 향 같은 것들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고 제철 음식이 되게 맛있는 거잖아요. 제철 음식을 또 몰라요. 딸기가 막 겨울에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자꾸 겨울에 딸기가 나는 줄 아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에 보면 이제 딱히 팔 게 없으니까 딸기를 파는 거잖아요. 그게 좀 그래도 풀처럼 생겼으니까 빨리 자라나 봐요. 나도 몰라. 하우스 아니에요, 하우스? 그러니까 하우스 딸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니까 하우스 딸기인데 하우스 딸기를 겨울 하는 건 줄 아는 하우스 거죠. 수박을 하는 것의 비용을 생각해 보면 딸기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거의 안 자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딸기가 겨울에 나오는 거라고 이해를 하고 딸기는 봄에 자라는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 이제 진짜. 근데 저도 비건 하기 전에는 제철 채소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아까 삐삐가 얘기한 제가 공유한 글이 뭐였냐면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가끔 비건 친구들한테 글을 공유해 줄 때가 있는데 브런치에 어느 분이 쓰신 분인데 도시 생활 하다가 이제 농경 지역에 가서
귀농은 아니고 뭐 취미로 다른 일 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나? 아무튼 그런 생활을 하는 분인데 너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이 서울 사람들은 가장 맛없는 것을 먹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거의 공감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도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양하게 다 사 먹을 수 있고 엄청 돈만 내면 다 먹어볼 수 있으니까 맛있는 걸 많이 먹는다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미슐랭 스타 뭐 이런 거 도시에 많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방금 삐삐가 얘기한 대로 갓 나온 채소들 그리고 막 갓 딴 나물들 진짜 부드럽고 맛있고 근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맛이 없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이 예시를 든 게 아마 시래기였나? 시래기 같은 걸 예시를 들었는데 서울에 있는 시래기는 다 시래기가 아닐 정도로 뻣뻣하고 되게 맛이 없는 시래기가 많은데 시래기였나 미나리였나? 미나리였나? 아무튼 그런 풀 종류였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막 따서 씻어서 먹으면은 진짜 향이 너무 풍부하고 엄청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도시 사람들은 그 맛을 평생 모르고 지낼 것이다. 먹어본 적이 없고 막 따가지고 씻어서 먹는 그 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약간 평범해지고 약간 향이 사라지고 약간 모양도 비슷해지고 포장이 비닐로 되어 있고 막 다 씻혀가지고 오거나 씻지 않더라도 막 뭔가 처리를 해가지고 냉장고에 내내 있다가 냉장고에서 다른 냉장고로 이동하고 또 이동해서 이제 오는 거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맛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세척 당근, 세척 마늘 이런 거 사실 저도 마늘을 이렇게 접이라고 하나요? 마늘 한 접? 그 60개씩 이렇게 파는 트럭에서 파는 것들을 사 먹어 보기 전에는 까는 것도 너무 귀찮고 다지는 것도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그게 빛깔부터가 달라. 근데 마늘은 확실히 근데 나도 너무 귀찮은데 요즘에는 그냥 통 마늘 사거든요. 통 마늘 사가지고 까서 쓰긴 하는데 그게 확실히 향이 좋아요. 맞아. 근데 그걸 모르죠. 확실히 뭐든 한번 씻어서 나오면 맛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게 다 똑바로 생겼잖아요. 다 맞아. 모양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키운 가지와 오이는 다들 스마일을 하고 있어요. 다 휘어 있어. 활짝 웃어 있어. 그런 것들이 진짜 맛있거든요. 모양이 너무너무 제각각이지만. 근데 그게 모양이 일자가 된 게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아니고 그냥 유통하기 편해서 그렇게 일자로 자라게끔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많이 쌓을 수 있고 그 선호도 뭘 있겠지만 보통 이게 일자 쭉쭉 뻗게 이제 대부분 다 개량을 해놓는 건데 그런 종과 원래 토종 비교해보면 토종이 훨씬 더 향이 세고 맛있겠죠. 아무튼 맞아. 근데 뭐 너무 뻣뻣했거나 옛날에 개량 전에 맛이 없었어서 개량이 된 거다 한 채소들도 물론 많을 테고 과일도 많을 텐데 어떤 과일들은 당도를 확 올려놔서 이제 요즘에는 개량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딸기 되게 좋아하는데 산딸기도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산딸기 먹으라고 하면 안 달아서 못 먹겠다고 이게 딸기냐고 막 그런데요. 근데 그 새콤한 그 특유의 향이 있는 건데 말하면서 되게 옛날 사람 같네요. 근데 그런 향이 있는 건데 요즘 더 어린 친구들은 그런 입맛이 이미 너무 달달한 과일에 입맛 이미 맞춰 있어가지고 원래 그 약간 야생 과일들 이런 맛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돌이켜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스테비아 토마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달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다라는 뜻일 테고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걸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단데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자리에 무서운 있으니까. 점이에요. 무서운 점. 근데 이게 앞으로도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 일정한 일조량을 못 받거나 일정한 그 비를 안 맞거나 하면은 과일이든 곡식이든 이게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걸 맛있게 하려고 설탕 섞은 물, 사카린을 섞은 물 같은 거를 이게 밭에다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단맛을 끌어올리는 거죠, 당도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맛없는 과일들을 계속 맛있는 척하면서 식감을 살려서 그렇게 계속 먹게 될 예정인데 이게 이번에 그 발암물질로 추정된다고 아스파탐이 그 이번에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원래 제로 음료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근데 사실 이제 인공 감미료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들 막 물에 타서 그걸 과일들한테 준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좀 먹기 꺼림직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거리에 관심 많은 비건들이 맨날 유기농에 빠지는 것 같아요. 다 유기농 먹고 다 어떻게 아는 사람이 보내준 채소 먹고 약간 점점 그렇게만 먹게 되는 게 그 대량으로 만들고 대량으로 이렇게
수확하는 음식들? 방금 이제 얘기하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맛있다는 기준이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입에 달고 자극적인 게 맛있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본연의 영양소를 잘 가지고 있고 잘 자라고 어떤 자연 상태에서 있는 그 채소들의 맛이 맛있는 걸로 느껴져야 되는데 점점 우리 입맛도 설탕, 그런 어떤 화학, 인공 감미료 이런 데 입이 변해지고 맛이 드니까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채식하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자극적으로 먹는 편이거든요. 달고 짠 거 좋아하고 음료 엄청 좋아하고 근데 이제 이런 입맛이 사실 되게 도시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긴 입맛이 아닌가. 왜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맛없는 걸 먹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자극적인 걸 먹게 되고 그 어떻게 보면은 방금 얘기한 농사 짓는 분들이 먹는 제일 맛있는 거? 그런 걸 먹어볼 기회가 없는 건 거, 도시 사람들은. 근데 그런 것도 약간 그 감각을 다르게 한다고 해야 하나? 어떤 연결되어 있는 연결감이나 생태와 나의 연결감 그리고 어떤 걸 먹을 때 이 먹는 게 어디서 왔고 어떤 영향을 나한테 줄지를 상상해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채식하기 전까지는 제가 뭘 먹고 있는지 별로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의 재료가 뭔지 이 재료가 어느 나라에서 왔고 어떻게 만들어진 가공식품인지를 별 생각 없이 먹었어요. 그냥 먹었어요. 맛있다, 짜다, 달다 이러면서. 근데 채식을 하고 나니까 내가 먹고 있는 게 정말 뭘로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재료를 어떻게 키웠고 그리고 이게 나한테 혹은 세상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 연결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환경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고백. 네, 고백. 보통 친구들 중에서 나는 기후위기 때문에 채식을 해 하면 나는 처음에 나는 그냥 건강과 동물권 때문에 비건을 했는데 비건을 하다 보니 그 동물권이라는 게 생태와 연결돼 있고 기후위기도 연결돼 있고 해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케이스예요. 아, 네. 이렇게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 속에서 날씨 이야기부터 그리고 그 날씨 속에서 우리가 입으로 들어오게 되는 먹거리들까지 이야기를 한참 해보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거의 훌쩍 지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참여 또 해주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이 방송은요 마프 FM과 함께 팟캐스트와 팟빵에도 올라갈 예정이고요. 댓글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건먼지와 협업과 광고 혹시 하고 싶으신 분들은 비건먼지 인스타그램 DM 또는 PIART33 gmail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를 들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